이번 그 대선 이제 뭐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 4, 5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이깁니까? 이런 거 보면 대답 안 하시죠?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쓸모없는 자리가 국회입니다. 네. 조지 부시가 8년간 재임했을 때 사실 진짜 대통령은 딕 체니였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식장에 링컨이 안 나타나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졸업이에요, 영화?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노예제 폐지를 가장 마지막으로 폐지를 비준한 주가 어딜 것 같으세요? 언제인가요? 2013년이에요. 예? 2013년이요? 네. 사실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오늘 방송을 제가 제대로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정말 많은 분들을 뵙는 그런 직업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오래 뵌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정말 꼭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김지훈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댓글이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어우, 드디어 나와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드디어요. 감사하죠. 뭐 저희 불러주시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제 건강 문제로 약간 이렇게 공적 관심사가 됐어요.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이렇게 연휴 때니까 이제 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기자분들이 아마도 그냥 커뮤니티 쓴 글을 보고 올리신 것 같은데 충수염 수술을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하던데. 예, 근데 무식하게 참다가 아마도 터지고 복막염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폐혈증 쇼크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조금 위급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래서 모든 세상과 단절이 된 채 한 3일 지내고 그래도 이제 무사히 또 퇴원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더군다나 이렇게.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맨정신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혼자서 누워서 가만히 보고 병실에 와서도 그렇고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참 재밌구나. 또 혹은 또 굉장히 비극이구나. 이런 걸 혼자 관찰하고 생각하고 왔죠.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극적인 것 혹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멋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멋졌나요? 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이라면 다녀오셔서 이제 글 쓰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의 그 모습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뭐 여성 관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 받으면서 바둑을 태어나게 두었다는 거 관우가 떠올릴 차 마시면서 이렇게 딱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고통 앞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의연하시다고 그럴까요? 제가 좀 아픈 거 잘 참아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까지 참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참아갖고 그래서 요번에 다녀오서 제가 느낀 거는 예전에 무슨 독립운동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잡혀가고 그러면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갖고 절대로 독립운동 못해. 막 이랬었거든요.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일본 경찰과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 싸움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1의 인간적인 싸움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오늘 방송을 제가 제대로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뒤에 눌려서?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이제 올해 가장 국제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그것 때문에 요즘 평상시에도 이제 김지훈 박사님 찾는 분들 엄청 많을 텐데 요즘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누가 이기냐. 근데 다들 아세요. 정말 박빙이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진짜로 박빙인 거죠? 정말 박빙이에요. 지금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득표를 다 누가 많이 했느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계산을 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인 걸 다 아시니까 이제 정말 박빙이고 그 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 사실 예전에 이제 무슨 샤이 트럼프니 샤리 해리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학자들은 지금은 샤이 트럼프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부끄럽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투표를 봐야 되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이랑 실제로 투표를 하러 나오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맞죠. 근데 지금 아마 다니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보시면은 주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이런
그야말로 경합주라고 여겨지는 곳들 네. 이런 곳들만 중점적으로 다니고 네. 두 후보 모두 가장 많은 돈을 쏟고 있는 데는 펜실베니아예요. 그만큼 거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선거인단 수도 좀 많기도 하고. 선거인단 수도 19명이고 그 19명이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양쪽한테 이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해리스가 먹질 못한다면 이길 수가 없고 이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먹질 못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길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미국에 살면 캘리포니아나 이제 뉴욕에 살면 대통령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 보면 지난주에는 해리스가 오고 이번 주에는 트럼프가 오고 뭐 이럴 것 같고요. 그래도 오기는 와요. 아, 그래요? 펀드레이징 하러. 아, 네, 선거 자금 이제 부자들 많으니까. 거기도 이제 돈 모으러 가는 거죠. 그렇군요. 참 미국 그 정치 제도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독특하기도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 그 대선 이제 뭐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 4, 5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이깁니까? 이런 거 보면 대답 안 하시죠? 안 하실 거 알아요. 절대 대답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네. 해리스가 이길 것 같으면 왼쪽을 살짝 봐주시고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면 살짝 오른쪽을 봐주시는 걸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모신 것은 이제 미국 대선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또 대선 관련해서 또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는 혹은 그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기 일들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 그런 영화를 통해서 한번 또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멋진 영화들 소개해달라 이랬을 때 세 편 골라오셨어요. 자, 한 편 한 편씩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스 먼저. 가장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부터. 그렇죠. 네, 이 바이스라는 영화는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권력을 휘둘렀었던 부통령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딕 체니가 굉장히 좀 의뭉하면서도 말도 별로 없으면서도 워싱턴 DC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거기서 성장하고 그리고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 되는 그래서 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 일대기 같은 걸 그린 영화인데 사실은 이 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미국 정치에서는 병풍과 같은 자리예요. 아무도 알아두지 않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지금 현재 후보로 나와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카말라 해리스의 기사를 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통령 자리를 이제 만들어낼 때 초대 부통령이었었던 존 애덤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쓸모없는 자리가 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통령으로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제 딕 체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부통령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4.19 이전에는 있었고 얼핏 생각하면 이제 국무총리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국무총리보다는 더 권한이 크지 않나요? 오히려 더 없어요? 1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유고 시에만 막강한 힘을. 그렇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디 결혼식 외국에서 오라 그러는데 가기 싫다. 네가 갈래?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뭐 대신 어디 보내고 뭐 이런 거나 하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스페어 프레지던트군요. 거의 그런 셈이죠.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부통령에 있다가 대통령이 되는 게 쉽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례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사례가 꽤 있긴 해요. 포드 대통령도 있었고. 그런데 유고가 아니고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경우가 7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번은 사실 닉슨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명은 뭐 선거를 통해서 되긴 했지만 대통령 당시의 부통령으로서 어떤 후광을 입고선 다음 선거에서 바로 된 게 아니라 좀 지나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닉슨 같은 경우는 아이젠하워의 부통령이었는데 1960년에 선거에서 케네디한테 깨지죠. 그리고 나중엔 68년에 다시 된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2016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고 그리고 2020년에 나와서 된 거니까. 근데 오히려 뭐 대통령이 유고 아니면은 뭐 하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부통령은 한 9명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기다린 게 빠른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운빨이 아주 그냥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본인도 상상을 못했던. 그럼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참 정말 그런 정치적인 운명이나 개인적인 운명도 시시각각으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스라는 영화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연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살찌웠잖아요. 네. 한 18kg 네, 크리스찬 베일이 살찌워갖고서는 전문가잖아요, 그쪽으로. 뺐다가 쥐었다가 뺐다가. 네. 그래서 게리 올드만한테 물어봤다면서요. 네. 처칠 할 때 살 그렇게 많이 찌워갖고 어쩌고 했더니 나 부풍장인데? 그래서 배신감 느꼈다고. 네.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찬 베일이 그 딕 체니의 연기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저는 사실 이제 딕 체니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몰라서 네네. 나중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와.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직접이요? 예. 여기서 이제 레벨 5가 다르군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 건 아니고, 네. 제가 옛날에 연구원 다닐 때 이제 워싱턴 DC에서 포럼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게스트로 와서 연단에 있어서 한번 이제 직접 한번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은 있죠. 근데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단한 배우예요.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연기자들 연기도 너무 뛰어나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미국의 보수 공화당이 어떻게 차곡차곡 자신들의 그 왕국을 설립을 했는가. 이게 역사기가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역사라든지 또 현대사 그리고 미국 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와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폭스뉴스 뭐 CEO였던 로저 에일스도 거기에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홍보하는 사람으로 나온다서 잠깐 딱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원 판사의 아주 뭐 거두 역할을 했었던 뭐 지금은 작고했지만 안토니 스칼리아도 잠깐 딱 나오고 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보수 공화당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일조를 했었던 인물들이 쫙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그거 다 알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거 모르고 봐도 재밌는데. 네. 네.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봐서 이건 그냥 딕 체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수 공화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그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에 딕 체니가 트럼프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또 해서 국제적으로 또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해리스 찍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할 텐데. 네, 그 딸이 이제 리즈 체니가 원래 이제 하원 의원을 하다가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뭐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만큼 이제 자신이 추구했던 보수적인 가치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보수적인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한 챕터가 저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영화의 제목이 이제 바이스인데 그 바이스라는 제목이 저는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기가 막힌 제목 같아요. 당연히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부통령이 주인공이니까 바이스가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또 중의적으로 바이스가 이렇게 범죄라는 뜻도 있고 악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묘한 그런 맞아요. 제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굉장히 코믹에 들어가 있죠. 네. 갑자기 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다가 중간에.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또 흥미롭게 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단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관객으로서 파악하게 된 딕 체니라는 사람의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은 이제 모순적이면서도 아주 입체적이라고 그럴까요? 딕 체니라는 인물은 적어도 영화를 통해서 보기에는 애초에는 별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야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숨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약간 의문한 그런 스타일, 말도 그렇죠. 제대로 안 의문스럽죠.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부인 자체가 워낙 이렇게 약간 좀 부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을 통해서 권력욕을 실현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영화에서 보면 이제 딕 체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럼즈펠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럼즈펠드를 보는 순간 일종의 자기 어떤 역할 모델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망이 수혈된 인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무척 흥미롭게 보이던데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크게 되는 뭐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이런 정치인들의 부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네. 네. 그럼 부인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라든지 이 바이스에 나왔던 딕 체니의 부인처럼 거의 끌고 가는 형식이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본인이 더 권력욕이 더 많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영문학사에서는 보통 그런 인물에 전형하면 보통 맥베스 부인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대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딕 체니하고 그 부인하고 서로 간에 대사를 읊는데, 그러니까 섹스피어의 연극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맥베스에 나오는 건가? 일단 맥베스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약간 그거를 연상시키는 연출을 해서 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또 에이미 애덤스가 그런 연기 너무 잘하기도 맞아요. 하고. 마스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거기서도 약간 그런 어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 뒤에서 사실상 그 인물을 지배하는 그런 배우자 역할을 너무 잘하거든요. 이 딕첸이라는 인물이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보았던 멍청한 백인들이라는 책 있었는데 마이클 무어가 쓴 네. 네, 그 책에 보면 딕첸이 시절에 이제 대통령이 조지 부시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 부시가 8년간 재임했을 때 사실 진짜 대통령은 딕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 책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상 진짜 권력은 딕첸이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물론 이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였지만 조지 W 부시가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네. 굉장히 망나니 삶을 살았거든요. 약간 영화가 이제 조지 부시를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죠. 근데 원래도 그랬어요, 사실은. 뭐 사고 많이 치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부인을 만나서 부인이 네. 워낙에 신실한 기독교 신자고, 네. 그러면서 이제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잭 부시라고 플로리다 주지사 이제 동생이 훨씬 더 승승장구할 네. 걸 봤는데 이제 조지 W 부시가 앞서 나간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생각하기에 제가 뭘 아냐, 저 멍청이가. 네. 그러니까 뒤에서 저 음흉한 딕체니와 럼스펠트가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백악관에서도 당시에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 이렇게 셋이서 외교안보 정책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부마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영화에서도 콘돌리자 라이스라든지 콜린 파워 네, 네. 네. 두 사람이 굉장히 소외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럼스펠드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딕체니가 끌고 나가는. 그래서 그런 이제 갈등 요소라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됐는데 사람 좋아 보여서 우리가 찍어준 거 약간 네. 이게 있고 결국에는 권력은 딕체니 그리고 럼스펠드가 휘둘렀다라고도 많이 보죠. 특히나 네. 뭐 9/11 있고 나서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 침공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딕체니 그리고 럼스펠트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죠. 또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부시 때부터 딕체니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들 부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삼촌처럼 느껴지는 많이 의존하고. 네. 네. 그러면서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의지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지사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아무래도 주에 관한 걸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외교관이기도 했었고 네. 또 관료이기도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딕첸이라든지 럼스펠트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더군다나 그쪽 문제에 정통하신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보는 그런 장면들, 인물뿐만 아니라 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파월 인상적인? 국무장관 얘기 나왔을 때 네네네. 그 방안에서 딱 보면은 아. 다 기가 눌려 있는 게 보이죠. 사실 네. 파월 장군 네. 장군이라고 저는 이제 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걸프전 당시에 이제 굉장한 공을 국민적인 세웠었고 영웅이었었죠. 영웅이었죠. 네. 근데 거기서는 이 두 사람한테 눌려갖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던 거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가장 페인풀한 연설이었다라고 이제 거기서 나와요 영화에서.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때 당시가 다시 떠오르면서 저도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파월 장관하고 프랑스의 이제 당시 외교장관이었을 거예요. 도미니트 빌팽이라는 이 두 사람하고 막 싸워요. 네. 원래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 빌팽이 니네가 이라크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없다고. nothing 막 소리 지르면 이제 파월이 완전히 열이 받아갖고 막 네. 이런 모욕을 내가 왜 당하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표정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도 그런 것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예, 살짝 보였죠. 그 네. 유엔에서 이제 연설하는 장면은 나왔지만 물론 도메니크 빌팽이 얘기하는 건 안 나왔지만.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나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가 굉장히 미쳐 돌아가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지라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딕첸이나 럼스펠드 같은 어떤 매파랑 상대적으로 이제 비둘기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파월이랑 이런 어떤 양자 사이에서의 힘의 균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이쪽은 완전히 완적으로 압도적이었죠. 쏠려 있던 것처럼 네.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두 번째 영화는 링컨입니다. 너무 멋진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영화관에 가서 2번 봤어요. 한국입니까? 미국? 한국에서요. 네네. 네,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영화는
망하겠구나 한국. 그렇죠. 일단 한국에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네.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네. 전투 장면을 기대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남북전쟁. 네, 남북전쟁이니까 네.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일부 잠깐 나오고 네. 이거는 완벽하게 정치 드라마예요. 그리고 사실은 옛날 배경이지만 지금도 저런 식의 정치는 아직도 있어요. 네. 계속되고 있고 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대통령과 의회가 굉장히 팽팽한 관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네.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일지라도 의회에서 이게 딱 발의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는 과정이 워낙에 힘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법안인데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의원들을 이제 불러요. 네. 어느 쪽으로 할지 약간 헷갈리는 의원들 불러갖고 설득을 막 해요. 네. 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너희 이제 주를 위해서 특별히 뭘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죠. 네. 지금도 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였어요. 의회에서 네. 오래 있었잖아요. 네. 1972년부터 상원 의원이었으니까. 다 알겠네요. 다 알죠. 그리고 아주 터줏대감에다가 워낙에 이제 굉장히 뭐 거기서 네트워크가 쌓여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협상을 항상 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도 사실상 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미국 역사라든지 미국 정치 시스템을 좀 알고 보면은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남북 전쟁, 그쵸. 전투, 뭐 링컨 생각하고 가면은 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망했더라고요. 네, 근데 링컨이라는 영화 보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일생일대 역작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북전쟁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사실상. 네. 그 다음에 또 링컨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인물의 전기 영화라고 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건 비극적인 죽음이잖아요. 네. 암살당하는. 근데 그것도 정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조금 나오죠, 끝날 때쯤에. 네, 잠깐 암시하는 네. 정도로만 끝나게 되고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당시 한 19세기 중반쯤에 미국 상황에서 어떻게 링컨이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영화가 그렇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수정헌법이 3개가 있는데요. 네. 이제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예요. 그러니까 13조가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거고 네.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귀화한 사람들 모두 시민권을 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원정출산법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수정헌법 15조는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에 관련 없이 네. 이제 투표권을 가진다. 근데 당시에는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흑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거. 요 3개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통과가 된 수정헌법 13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에 관한 얘기죠. 네. 거기서 얼마나 링컨이 이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네. 야합을 했는가. 네. 표를 매수도 하고. 그러니까요. 선거 결과 뒤집어준다 뭐 얘기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노예 해방을 외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수정헌법이 네. 만들어지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고매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거기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네.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고 우리는 뭐 인류애를 뭐 달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통과시킨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네.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겨우겨우 만들어진 네. 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고매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주의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냉철한 현실주의자.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상대당 의원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저는 그것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을 안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상대인 그 남부연합의 그 협상 대표단을 일부러 워싱턴에 늦게 들어오도록 또 지연 전술까지 쓰잖아요. 이러면서 와 이것은 뭐 링컨이 거의 마키아벨리야 뭐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네 정말 현실 정치에 아주 능한 그렇죠. 그런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긴 했죠. 그게 네. 아주 중요했고 네.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하는 거를 아예 헌법으로 박아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해요. 네. 그 당시 이제 전시였기 때문에 전시 네.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이걸 해방 선언을 하면서 뭐 자기 북부에 있는 주들 다 노예제를 폐지를 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중앙정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자 그러면은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그런 거 못 하겠어요. 말 안 해.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소송가. 뭐 이거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워낙 많아요. 네.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는데 원래 출발할 때부터 이 주들이 얼기설기 얽혀갖고서는 연합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주의 권한을 보장을 해야 된다와 연방 정부의 권한이 더 세야 된다 갖고 처음부터 싸웠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하면서 중앙에 이제 연방 정부의 그 권한이 굉장히 세지면서 이게 지금까지 변화가 되어 왔지만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주의 법이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그 상태로 끝내놓으면은 네. 사실상 주법으로 우리가 노예제를 유지하겠다면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상위법인 헌법으로 이거를 박아놔야 된다는 게 링컨의 생각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술이라든지 전략을 쓰면서 이거를 굳이 관철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이유가 뭐냐라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읽어봤던 과거의 책들을 보면 이제 링컨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연방제를 유지하는 맞습니다. 것. 네.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처음의 입장은 사실 확산되면 안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폐지로 굉장히 마음을 굳혔고 노예제를 이제 반대하는 주와 노예제를 찬성하는 주끼리 알력이 너무 강해지고 여기서 이제 사실 링컨이 당선이 되자마자 이 남부연합을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걸 지키려고 했던 게 사실은 남북전쟁이에요. 이 링컨이 했었던 여러 가지 연설 중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건 게티스버그잖아요. 네. 되게 짧은 거 아시죠? 네. 2분짜리.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는 그 전에 상원의원 선거에 나와서 했었던 연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문구에 뭐가 있냐면은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alone. 네. 그러니까는 분열된 집은 네.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발전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연방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감수를 했는데 너무 오래 갔고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죠. 60만 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이제 사망자가 11만 명이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네. 2차 세계대전도 네. 40만 명이에요. 둘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남북전쟁 때. 네. 그리고 내전의 가장 큰 그리고 참혹한 현실은 원래 친했고 또 아는 사람끼리 그렇겠네요.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더 그보다 더 참혹한 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전이 끝난 다음에 같이 살아야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싸우던 적이었는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링컨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 사면을 해줍니다. 네. 그 제퍼슨 데이비스 그 남부연합의 대통령도 뭐 일정 기간 감옥에 있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요. 별거 없이 사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웬만하면 다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전이 남긴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지금도 남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아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네,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있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당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링컨은 공화당인데 네. 네, 지금은 이렇게 또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거는 이제 민권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민주당이 민권운동을 지지를 해주고 뭐 네. 케네디라든지 존슨 대통령이 네. 법을 또 통과를 시켜주고 이러면서 19세기 한 중반의 상황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미국이 아까 법률을 만든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네. 헌법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수정 헌법이라고 하죠. 엄청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이미 상원에서는 찬성을 된 상태인데 하원을 통과를 하는 게 이슈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걸 각 주에 보내요. 그래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가 이거를 비준을 해줘야 돼요. 네. 4분의 3이요? 네.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네. 이 수정헌법 13조,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를 가장 마지막으로 폐지를 비준한 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뭐 딥사우스 아닐까요? 딥사우스, 맞아요. 네, 네, 네. 딥사우스 중에 미시시피거든요. 미시시피요. 언제 했을까요? 언제인가요? 2013년이에요. 예? 2013년이요? 네. 10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1995년에 비준을 했는데 그거를 연방정부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뭉개다가 2013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링컨 대통령을 남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이해도 가죠.
그래서 사실 미시시피를 무대로 한 그 뭐라고 그럴까 인종차별적인 영화 굉장히 많아요. 많죠. 미시시피 버닝 같은 영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또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워싱턴이 시작을 해서 링컨이 완성한 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링컨은 거의 미국에서는 사실상 무슨 성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또 영화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그 고뇌에 찬. 약간 우울증도 있었죠. 만성 우울증에 걸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는 항상 사이가 안 좋았고 부인이 거의 파라노이드, 약간 이제 편집증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이 초반부터 좋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인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나온 이제 사람이고, 그리고 링컨은 굉장히 가난한 정말 자수성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맞지가 않았는데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식장에 링컨이 안 나타나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졸업이에요, 영화?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런어웨이 브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남성이 안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모욕적인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링컨이 좋아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거 잘 안 되고 사망을 했나 다른 사람을 결혼했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리 초드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갖고서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상놈 중에 상놈이 됐고, 근데 또 어찌어찌 해서 뭐 용서를 했는지 무슨 결혼을 해요. 그래서 출발부터 약간 삐끗거렸다. 그리고 이제 도중에 아이가 한 명 죽죠. 백악관에서. 그것 영화에도 때문에, 나오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인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링컨 입장에서는 지금 어마무시한 중대사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수정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서 가정사도 힘들고, 가와만사성인데, 부인이랑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제 링컨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거나 이제 겪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유머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시적인 상상력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원래는 실제도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적인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고 연설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원래 링컨의 연설은 거의 다 짧아요. 아주 함축적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그래서 막 중고등학교 때 게티스버그 연설 같은 거 막 외우기도 하고 시키고 외웠죠. 성문종합 영화에 딱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 링컨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영화 속에서 다룬 그런 모습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스필버그가 이제 링컨을 뭐라고 할까요? 고뇌하는 어떤 현실 정치인, 이 양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백악관에 이렇게 실루엣처럼 이렇게 막 어슬렁거리면서 막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이 영화에 자주 인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정말 카리스마 자체이기도 하고, 상대를 막 윽박질렀다가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해내는 이 양자 사이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링컨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근데 그만큼 고뇌가 있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웠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자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의 젊은이들 6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링컨이 1860년에 당선이 안 됐으면 사실은 남북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링컨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이제 남부주들이 연합에서 만들어서 나간다고 했었던 거니까.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 아들 있죠.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나 봐요. 웃고 계세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게 삶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 모든 압박과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리버레이트 됐다. 해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 그렇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으로 말할 정도로 고뇌에 찬 인생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뭐 학자라든지 뭐 역사학자, 정치학자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항상 조사를 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거의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니까 3위까지 안 바뀌어요, 거의. 1, 2, 3위가. 2등, 3등 누구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FDR하고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이렇게 해서 링컨까지 3명인데 케네디는 순위가 생각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훨씬 아래요. 일단 뭐 재임 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보여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케네디가 계속했었으면은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뭐 굉장히 그 대통령을 하면서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케네디는 인기는 많지만 훨씬 아래고, 정말로 위로 이제 쳐주는 사람은 그 3명은 절대로 3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거의 링컨이 매번 1위를 하는 편이에요.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자, 이렇게 해서 또 링컨에 관한 이야기, 아까 미시시피에 관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프라이머리 컬러스인데 네. 나온 지가 조금 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 영화가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고 한국에서도 별로 인기가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근데 또 영화 굉장히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거는 딱 보자마자 네. 클린턴이네.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안부 사투리 하며 네. 빌 클린턴이네. 네. 그리고 딱 보면 에마 톰슨 보면 힐러리네. 네, 딱 네,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거든요. 책 제목도 Primary Colors, Novel of Politics라고 발간될 당시에는 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히고 익명으로 이제 발간이 됐는데 누구냐 전부 다 이제 궁금했는데 나중에 조 클라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정치 평론가로 밝혀졌죠. 아마 워싱턴 포스트가 그걸 밝혀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클린턴 캠프, 그러니까 1992년 대선 당시에 이 경선을 돌면서 이 클린턴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소재로 해갖고 그래서 낸 책을 영화화한 거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영화에는 이제 스탠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클린턴에 관한 얘기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나올 당시 영화가 현직이었어요. 나왔을 때 재선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고 심지어는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그러니까 개봉할 때 말고 만들 당시에는 그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토양이라고 그럴까요? 문화적인 어떤 뿌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매력이죠. 그래서 이 영화 나왔을 때 사실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하고 겹쳐갖고 그 영화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흑인 소녀가 임신을 했는데 루인스키가 당시 인턴이었고 굉장히 어렸거든요. 20대였죠. 야, 알고 만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모든 게 다 맞췄는데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을까? 영화도 재밌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클린턴 팬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근데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빌 클린턴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딕 체니도 딕 체니라고 원래는 리처드. 그렇죠. 그러니까 애칭으로 이제 딕 체니라고 하고 빌도 뭐 윌리엄이지 않습니까?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을 제가 기억하고 그러면 있어요. 리처드 닉슨은 왜 리처드 닉슨이고 딕 체니는 왜 딕 체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고 어떤 사람이 약간 좀 친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칭을 쓰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것도 사실은 미국 정치를 좀 알면 더 재밌기는 해요. 이 경선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대통령. 그래서 이제 주마다 경선을 하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뉴햄셔에 가고 뭐 플로리다에 가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특히 이제 플로리다 주에 가서 그 유대인들 집단 잡아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근데 플로리다가 지금은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섰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였고요. 특히 이제 은퇴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플로리다였어요. 그 중에서도 팜비치 카운티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좀 나이 있으신 이제 노년층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다 이제 노인들 모아놓고서는 이스라엘 정책을 아십니까? 저 상대 후보가 이스라엘 뭐 뺀다 어쩐다니까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탠튼이 약간 이제 그 불륜 스캔들 때문에 얽혀갖고서는 이제 같이 부인이랑 나와갖고 인터뷰한 장면이 있거든요. 손 빼잖아요, 이거. 근데 실제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이제 제니퍼 플라워스라고 옛날 주지사하고 그랬을 당시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내연 관계였다라는 여자가 나와서 폭로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둘이 함께 60 Minutes이라는 시사 프로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때 그대로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컨텐츠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저 여자는 머리가 좀 길면 더 좋을 텐데 라든지 또 여기서 이제 에마 톰슨이 이렇게 존 트라볼타 손을 이렇게 탁 잡는 장면이 나오니까 손은 남자가 잡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는 본질하고 하나도 관련 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대중이 얼마나 컨텐츠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코믹하게 잡아내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이제 바이스도 그렇지만 프라이머리 컬러스 저는 이제 본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영화 자체가 미국의 현실 정치를 보는 굉장히 싸늘한 시각? 전방위적이잖아요. 또 유권자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영화가 아주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스탠튼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도 정말 빌 클린턴답다라고 보이는 게 누가 봐도 나쁜 놈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또 매력 있는.
근데 만나고 얼굴 보고 막 얘기하면은 너무 매력적이라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걸 굉장히 잘 그렸죠.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성공하는 정치인, 이게 뭐 인성과 관련 없이 성공하는 정치들은 다 그래요. 매력이 있군요. 너무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고, 예전에 그때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이 이제 막 있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닌 학교는 아니지만은 그 옆에 이제 케네디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백악관을 좀 일하다가 온 친구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같이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약간 얘기하고 온 적이 있는데, 너라도 그렇게 했겠니? 네가 모니카 루인스키라도? 근데 여자였으니까 물어봤더니 헬이야 그러면서 당연하지. 그래요?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같이 있었는데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고 매력적이다. 뭐 약간의 과장이 있긴 했겠지만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쨌든 그런 식의 카리스마와 매력은 뿜어줘야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네. 뭐 권력이 최고의 최음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클린턴을 만난 게 아니라 대통령인 그렇죠. 상황에서의 클린턴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에다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까지 합쳐져서 그런 강렬한 카리스마가 뿜어지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고난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연설을 할 때. 언변이 엄청나죠. 뭐 저는 사실 이제 최고의 연설가는 대통령 중에 현재는 오바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클린턴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연설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클린턴이 연설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네. 말이 돼. 근데 그렇대요. 그 스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타고난 어떤 이제 스타성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 영화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젊은 맞아요. 그런 그 헨리라는 사람?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클린턴의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비전과 인간적인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장면인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헨리는 스탠튼을 사실상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상적인 사람조차도. 그게 영화에서 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스탠튼의 매력에 빠져서 이 사람이 분명히 남봉꾼이고 못할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이 나와 맞기 때문에 함께 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도 권력을 쫓아갔구나. 그렇게 변한 것을 그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 어떻게 생각하면 링컨도 그러네요. 세 편의 공통점이 어떤 본인이 정치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적어도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결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에서는 고결한 방법만 써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지능청에서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한 방식까지도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고결한 목표와 부정한 방식 사이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걸 영화가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주인공들은 아무도 고민 안 해요. 역시 달라. 정치할 사람들은 약간 좀 타고난 부분이.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쓰시면 큰일 못 하시죠. 큰일 못 하시죠. 우문현답이네요. 네. 근데 극 중에서 이제 그런 것을 못 견뎌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는. 맞아요. 또 캐시 베이츠가 그런 연기를 너무 또 잘하잖아요. 아마 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후보에 올랐을 거예요. 후보에 올랐을까요? 네네. 여우 조연상 후보에 아마. 네, 맞아요. 캐시 베이츠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랬었던,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했었던 이상이랑 안 맞으니까 자기의 정치성이 부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스탠턴 인물이 결국은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손에 말하자면 오물을 묻히고, 혹은 그 사람 자체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과연 그러면 그의 비전을 비쳤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로 끝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차가운 시각으로 미국 정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어떤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 같은 게 떠오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터뷰 보는 사람들이 머리 좀 더 길러야 너무 그건 뭐 전 세계 공통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2000년에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알 고어, 그리고 이제 조지 W 부시가 이제 붙었었던 선거였는데 사실 다 알다시피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은 되게 좋아요. 누구나 그거는 동의를 하는. 네. 뭐 일요일 오후에 같이 바베큐를 하고 맥주 한잔 하면은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는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 같은 바이스에도 경우인데.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딱 그 이미지예요. 사람 좋고. 근데 대통령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주변에 워낙에 득시글 거리는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알고 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도 정치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고, 지적인 사람이. 네, 그리고 뭐 환경이라든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어떤 지적인 퀄리티라든지 정책적인 이해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알고가 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그 뉴스 아티클 중에 제가 뉴욕타임즈 썬데이판에서 봤을 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요. 네. 디베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제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 같은 거를 설치를 해주는 이제 네. 그런 역할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보고서는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그거에 관해서 쓴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그 케이블 연결해주고 디베이트를 본 다음에 뭐 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지 W 부시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 그냥 그거예요.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 네. 알고란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네. 그게 일반 유권자들이 가지는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뭐 토론에서 누가 더 잘했네 못했니 이건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정책 아젠다를 나눴을 때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네. 굉장히 그 이미지? 피상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정당에 대한 정당 충성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표를 결정한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딱 묘사가 된 걸 보고 네.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세 편의 영화를 골라오신 걸 보고 또 이제 저도 다 재밌게 본 영화들이고요. 또 이제 현실 정치의 문제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세 편을 보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정치라는 것은 결국 선거라는 것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평소에도 하거든요.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학자이신 김지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네. 그거는 사실 뭐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해내고 있냐 뭐 이거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하긴 한데 네. 사실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투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 되려면은 네. 내가 한 표를 던짐으로써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일단 나의 한 표가 누가 이길 것인가 승패를 결정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한 표로만 따지면 네. 네. 내 한 표가 승패를 결정하려면은 똑같이 내 한 표를 빼고 똑같이 50대 50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내가 한 표를 딱 던졌을 때 캐스팅 결정적인 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없죠. 살면서 전혀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내 한 표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한 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도 0이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트밖에 안 남죠. 네. 비용만. 네. 네. 뭐 시간을 쓰고 뭐 이래갖고서 걸어가갖고 네. 뭐 투표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코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시민이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할 일을 한다라는 책임감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신념 같은 거겠죠. 그렇죠. 개인적인. 네. 근데 그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네. 투표를 하는데 그 신념에 맞는 후보들이 잘 안 나와준다라는 거. 네. 그리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정치인의 몫인데 뭐 가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국민들은 그에 걸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뭐 니들이 뽑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네.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의 몫은 사실 정치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 뭐 좀 더 성숙한 사회라면은 정치인들도 우리의 기대나 책임감에 맞는 자기들의 책임을 다수 해줘야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또 쫓아내고 뭐 네. 이러는 거죠. 네. 아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신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이스의 마지막 장면. 사실은 이런 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또 신성한 그런 그 유권자로서의 행위가 있는지를 또 박사님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편의 영화들을 너무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인물에 관한 거나 이런 걸 위주로 보게 되는데
몰랐던 사실도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 같고요. 미국 정치에 관한 영화를 김지훈 박사님이랑 보고 나서 30분씩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풀어주시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평상시에 영화는 어떻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영화 네, 좋아하죠. 제가 사실 이메일 주소 받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메일 주소에 아멜리에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 이름에 지메일 쓰시는데 숫자 같은 거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네, 그게 아멜리 영화랑 네. 관련 네. 그 정도로 영화 그 좋아하시는.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갖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아멜리 가서는 네,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 네. 네. 평상시에 영화를 극장에서도 많이 보시나요? 예전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은 어디서?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딱 그치게 되니까 그쵸. 다시 가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가끔 가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OTT를 통해서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특히 역사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지난번 예전에 라스트 주어 그 해설해 주시는 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희 방송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네. 보러 가고 했었는데 네. 문제는 영화들이 너무 잔인해졌어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아예 못 보시는 분들. 네, 제가 못 봐요 그거를. 그렇군요. 네. 그럼 공포 영화 아예 못 보시겠네요. 공포 영화는 아예 못 보고 네. 뭐 전쟁 영화도 굉장히 힘들고 보기가. 그래서 링컨 좋아하시는군요. 별로 전쟁 안 나와요, 나와서. 전쟁이. 네. 네, 정치 영화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하니까 좋은데. 네. 근데 역사 영화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사 영화는 요새는 뭐 그냥 100이면 100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또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박사님을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간 이제 인간적으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뵀는데 박사님이 워낙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항상 배우는 심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사실은 그 방송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웃으실 때 너무 이렇게 배려가 없이 웃는다고 해서 너무 어떤 인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목젖을 드러내면서. 네. 그것 외에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오늘도 아마 충분히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관심사가 넓으셔서 아니 저분이 시간이 다 어디서 나시나 싶을 정도로 예능 같은 것도 다 챙겨보시고. 예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언제 그 많은 시간들이 다 영화 보셔야 되죠. 또 잠을 안 자면 돼요. 또 고통을 또 잘 견디면 되죠. 그럼요. 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번 보실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세 편의 영화 또 다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순간들 저에게 전해주셨고요. 어린 건 다시 볼 것 같아요. 저는 또 가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사실 약간 떨면서 왔어요. 왜요? 저한테 이동진 평론가님은 거의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지적인 존재.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 어버버예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책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저 안에서 제가 약간 이제 메이크업도 받고 그러면서 역사책이 이렇게 쫙 있는 걸 전면에 보고 또 앞에 있죠. 거기. 네.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책이 정말 많구나 이러면서 나도 가서 읽어야지 막 그러고 근데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사고 전에 주고받은 질문 같은 것도 없고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모르는 수준에서 그냥 막 찔러보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오늘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찔러도 되는구나. 막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 주머니 같으세요. 술술술 나오는 그런 또 진기한 그런 풍경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얘기라서 질문도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귀한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해 주신 바이스, 링컨, 프라이머리 컬러스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